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내 일정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지만 국내 증시는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한 데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지수 크게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낙폭이 둔화되면서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2,56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회복세 보이면서 지수는 2,595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0.75%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1% 넘는 낙폭 보이고 있고요. 또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크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강달러에 대한 부담에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10,000계약 넘게 물량 출회하는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힘을 보태는 반면 기관만이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보이면서 6,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이 적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 1,000개가량 하락하는 종목이 포착되는 가운데 시청 상위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반도체 장비단에서 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0.7% 가까이 떨어지면서 809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1,300억 원, 1,700억 원 가까이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들썩거리는 모습인데요. 개별 이슈로 앞타사이언스와 헬릭스미스가 상한가 기록한 모습인데요. 앞타머사이언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머사이언스가 PCR로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은 팬데믹 이후 세계 병원에 널리 설치된 PCR 진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토딕텍트렁은 타사 제품 대비 민감도와 특이도는 높았지만 이에 비해 점유율이 낮은 루미넥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 침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화된 PCR 기술을 적용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상한가 진행했고요. 현재 이 시각 흐름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헬릭스미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를 사용한 중국 임상 3상 연구 결과에서 주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면요. 파트너사인 노스랜드 바이오텍에 따르면요. 엔젠시스를 투여한 환자의 궤양 완치율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하고 또 심각한 이상 반응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 진행했고요. 관련 종목도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올바이오파마 현재 0.5%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와 앞타머사이언스는 상한가 직행한 뒤에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나레이아 바이오도 강한데요. 15%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는 지급 준비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을지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우리 양대 시장은 금요일에 반짝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설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 장세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휴 전에 약세를 보였다면 더욱더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환율도 10원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경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수익이 되는 뉴스가 어떤 건지 선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굿뉴스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나요? 네, 일단 저는 해외 증시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증시 강세를 굿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과 그렇게 연동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굿뉴스로 가져올까 고민도 많이 있었지만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미국의 채권금리가 조금 올라와서 다시 4%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앞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금리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좀 찾아봤는데 완전히 최신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서 뭐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위험한 내재 가치가 뛰어나지 않은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관련돼서 지금 3%대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재 가치가 좀 안 좋고 기업이 좀 부실할 수도 있는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4% 정도만 내면 빌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4%가 안 되는 수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쪽에서도 연체율이 2%대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따져보고 있는 실업률 같은 경우도 3%대라고 하는 것은 미 경기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빅테크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메타라든지 아마존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 이면에는 미국의 경기 자체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빅테크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미 증시가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차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PBR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우량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는데 반대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증시 강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빅테크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초중반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저PBR 관련주 메리트가 있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3월달, 4월달까지 우리가 좀 시계열을 늘려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3대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나요? 네, 오늘 뭐 단독 뉴스로 나온 부분이라 좀 더 뭐 사실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네. 저PBR 인덱스로 일단 증시 밸류업을 기대하고 있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뭐 저PBR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조정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기존의 이들 종목을 이끌어왔는데 과연 조정이 나타나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살펴보니까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강하게 사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 흐름은 쉽게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 뭐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 발표되면서 정말 실망스럽게 뭔가 변화 아무것도 없이 군불만 떼오는 상황이라면 뭐 차익 매물이 많이 흘러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국내 기업들, 특히 이 저PBR 종목을 꼽히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자사주의 추가적인 소각 가능성도 있고 비교적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제 가치를 아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주가가 한 30-40% 더 오르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다. 즉 시장 평균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뭐 30-40% 이상의 수익률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 평균까지 봤을 때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 20-30%가 올라와서 그만큼 상승률하고는 떨어졌겠지만 상승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장에서도 PBR 1배 밑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전부 PBR 1배 위로 올라온 부분도 눈에 띄지만 네. 디스코처럼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PBR 10배인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고 PBR 종목군들은 성장 속도와 실적이 나오는 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는 ROE가 상대적으로 높고 배당도 꽤 주고 있고 주주환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PBR 한 배까지 올라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고평가 논란 전혀 없고 관련된 인덱스가 만들어져서 수급까지 들어온다면 과거 우리가 역으로 살을 뒤집어 봤을 때 뭔가 지수 들어간다라고만 하면 미친 듯이 올랐다가 다 빠진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저PBR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관련된 추종하는 펀드가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뭐 지금 움직임이 일시적이지 않고 당연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 PBR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배드뉴스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일단 뭐 금융주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부담되지 않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금융주와 연관돼서 파월의 피벗 관련 일축 이게 이제 좀 부담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뭔가 너무 앞서가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뭐 금리 빨리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는 그들 생각이고요. 연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유가가 생각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물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뭐 관세 60% 올리겠다. 물론 저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그런 그 공격적인 대책 못 내놓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그냥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그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연준이 생각해보면 맞은 적이 있었나? 연준도 별로 맞은 적이 없죠. 예측은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자체를 잘했을 뿐이지 연준의 전망이나 IMF 전망이 생각해보면 별로 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뭐 물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저 양반이 또 저렇게 설치기 시작하면 뭔가 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미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것 같더니 4%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현재 우리가 그 피벗과 관련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금리와 그 결정된 상황 자체가 결국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변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기 피벗과 관련해서 인축을 한 부분을 배드 뉴스로 가지고 오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로 보셨나요? 네, 일단 저는 금융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최근에 네. 이제 저PBR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워서 여기에 대해서 배드 뉴스라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금융주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PBR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PBR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부상 가치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PBR 1배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BR 1배 미만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정책에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주주 환원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매입 후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성 자산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성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은행주나 보험주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변동성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 기업들도 가만 살펴보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인지 어떤 업종인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혹은 수치상으로는 ROE 같은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계속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넓게 본다면 작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매도를 금지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대주주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지 지금 상법 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된다라고 하면 해외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그런 관점이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PBR 관련주들 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무작정 좋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PBR인데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배당도 할 수가 없고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무 지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야 되는데 또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네. 그런 흐름만 나오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저PBR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와 더불어서 저PBR 관련주들 기대가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배드 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지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KIB 플러그 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 부분을 주목받으면서 상한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살짝은 상승분을 내려놨습니다. 28% 후반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502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강피역 살펴보겠습니다. 저PBR 해소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 넘게 오르던 주가 지금 12%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62,900원 선 정도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 IDT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일본이 승인했다는 소식 속에 더불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 넘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2,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살펴보겠습니다. 9%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수 엑사캠 정밀화학 사업부문과 소규모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의 주가는 19만 6천 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전자 우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문전자가 슈퍼커패시터 성장 속에서 증착 필름 사업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주까지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 6,77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CCS를 보겠습니다. CCS는 초전도체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69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 제약 바이오주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 종목들이 상한가 흐름을 두 종목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CR 폐암 조기 진단 키트 앞토 디텍트 링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소식에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65원 선의 주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헬릭스미
스미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시스를 활용한 임상 3상 연구 결과에서 주평가 지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상한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5,730원 선의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솔고바이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 무릎 관절 수술 로봇 판매가 본격화됐다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46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평소에 비해서 많이 터져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 ST를 살펴보겠습니다. 1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2,950원 선에 거래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각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광피혁이라는 기업입니다. 조광피혁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보면 저 PBR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막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오는 기업 중에서 화승 RNA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승 RNA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고 저 PBR 관련주인데 이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PBR 관련주 쪽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었던 쪽으로는 또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셨거나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우량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우량한 종목들을 매매하셔야지만 추후에 뭐 인덱스가 만들어지던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나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성장할 거야. 주가가 많이 올라올 거야. 라는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중에 제약바이오 쪽도 저평가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뭐 철강이나 기계 쪽으로 우리가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과 관련해서 우량주를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뭐 개별 종목 중에 뭐 급등락하는 종목이 많지만 HLB가 최근 뭐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추세를 가지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를 포함한 HLB 관련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게 더 좋아서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 종목이 변동성을 키우고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살아있는 개별 종목 중 바이오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HLB가 무너지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 높으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HLB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재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리보세라닙의 재료가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뭐 더 어떤 재료로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업종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트렌드로 가고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종근당이나 한미약품에 올라탈 것인가? 네. 아니면 이렇게 개별 이슈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바이오에 올라탈 것인가는 뭐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볼 포인트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있죠. 네. 근데 뭐 제가 월요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주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중 저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고 변동성과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죠. 자, 그렇다면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위쪽으로 솟구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위쪽으로 솟구치면서 거래를 수반할 수 있느냐가 최소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주의 최대 포인트는 다른 거 다 빼고 에코프로 BM 실적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이야기가 나온 만큼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방금 전에도 봤듯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헬릭스미스가 요즘에 정말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요즘 들어 다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는 사실 시총 상위에도 올라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의 흐름 앞으로도 상승력을 더해갈 수 있을까요?
헬릭스미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종목 가지고 지금 수익이 났거나 좋은 결과물을 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전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헬릭스미스가 내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이 내용이 사실상 신선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헬릭스미스가 중국 쪽에서 임상 3상 선고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보강도 하고 보완도 해가지고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22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한가 잔량에 100만 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상한가 잔량이 한 60억 정도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모멘텀, 지금 임상이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저 PBR 관련주들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역시도 규모가 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규모가 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유지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장과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규모가 좀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릭스미스와 더불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인데 지금 앞토 디텍트 렁 활용한 신제품 개발 소식이 전해져 왔더라고요.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강세를 더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뭐 단기적인 강세는 이어질 수 있겠으나 뭐 이런 중소형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모멘텀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급락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이게 펀더멘탈로 가는 거냐, 지금 모멘텀으로 가는 거냐, 수급으로 가는 거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렇게 전혀 움직임도 없던 약세 종목이 갑자기 거래 터트리면서 급증한 이런 상황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강세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수급의 힘이 떨어지거나 모멘텀의 힘이 떨어지면 바로 약세로 돌아서서 그때부터는 또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운 좋게 만약에 수익이 나셨다면 수익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손실이 나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들고 계시기보다는 제 생각엔 올해 장세는 중소형주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로 계속 가시기보단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어떻게 줄여서 잘 빠져나와서 시장의 메인 종목으로 옮겨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메인 종목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에코프로 BM의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 실적이 발표가 이미 됐는데 이 실적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에코프로 머티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장 더 만들어야 되고 추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에코프로 그룹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마이너스 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아지면서 이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돈을 잘 벌어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데 돈을 못 벌면 분기마다 캐펙스로 인해서 계속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잔매 장사 없다고 처음에야 조금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 발행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은 이 회사가 돈을 크게 못 벌면 예를 들어서 몇 천억 단위로 빠르게 벌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캐펙스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내년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네. 내년까지 만약에 그 캐펙스를 못하면
지금의 밸류가 비싸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해내지 못하는데 주가는 그걸 선반영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도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충분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캐펙스로 프리캐시플로우가 빠져나가는 기업들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은 아니다. 뭐 낙폭과대 당연히 반등 나오겠지만 네.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정하게 올라가려면 전기차가 확실하게 돌아서면서 다시 수요가 폭발하는 것을 확인해야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싸다라고 인식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엔 상반기엔 어려울 것 같고 네. 하반기에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급등주들 중에서 오늘 역시나 또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CCS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이 종목 말고도 사실 다른 종목군에서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초전도체 관련된 경우에는 3월에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더해지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참 이게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CCS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주가라는 것이 수급의 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상승 시 매도의 의견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실제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무슨 수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주가 더 올라갑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테마로 형성이 돼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는 순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뭐 사업성이 엄청나게 커지든 말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술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차 전지보다도 훨씬 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은 추가 상승할 때 분할 매도의 관점 네. 그리고 신규 매수는 하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초전도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결국 비중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뭐 10% 이상도 많다. 10% 이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10% 이하 가지고 있다면 뭐 크게 상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럼 만약 여기다 올인했을 때 반토막 나면 어떻게 네. 할 거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더 올라가도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반토막 나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초전도체가 어떻게 될지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또 제가 보기엔 초전도체에 뭐 관련된 성공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크죠. 전혀 뭐 연관됐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저는 전략의 핵심은 내가 이런 종목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뭐 10% 이내라면 좀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10%가 넘고 있다면 빠르게 뭐 내일 더 오르더라도 내일 또 상한가 가더라도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조금 짧게 바라보고 적은 비중을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섹터별로 살펴본다면 상승세를 보이는 쪽이 바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군들입니다. 현대임스가 28%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진한텍의 경우에도 SMR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닉스 역시도 이번 달 1일에 상장을 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상장 빔이 꺼지지 않은 걸로 봐야 되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일부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지 이 상장주들 같은 경우 저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적죠. 우리가 오래되어 있는 기업들,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만 신규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통 물량이 적어서 실제로 상장된
출하된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출하되지 않고 유통 물량이 적어서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매매의 관점으로 충분히 트레이딩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구주 매출이 많거나 보호예수 물량이 3개월, 6개월 후에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라든지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 중에서 낙폭이 크게 나온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상장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매의 관점은 괜찮지만 만약에 물렸을 때 손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저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안에서도 우진엔텍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상장한 이후에 다시 또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는데 우진엔텍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부터 모두가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엑시트를 예상해서 만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관련된 펀드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 어떻게 운 좋게 뭐 따라가서 수익이 좀 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또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초기에 이게 펀더멘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전혀 펀더멘탈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올 물량 나오고, 그다음에 뭐 초기에 빠져나갈 초기 투자자들 좀 빠져나간 이후에 주가가 좀 안정된 이후에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이 종목의 초기 움직임은 전혀 펀더멘탈로 움직이지 않고 수급이나 시장의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뭐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탈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 방향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역방향에 빠져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상장할 때가 가장 뭐 좋은 표현 아니지만 마사지하기 좋을 때다. 주가를 뻥튀기 시키기 가장 좋을 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전혀 권하고 싶지 않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펀더멘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급등하는 쪽을 많이 봤는데 이제 좀 급락하는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비트컴퓨터와 인성정보 모두 좀 약세 흐름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약세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인 네. 흐름도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정책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정책 모멘텀, 뭐 테마가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업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쪽에 대한 메리트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뭐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케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적인 흐름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산업 자체도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유비케어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 유비케어는 좀 약하고요. 이제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매의 관점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 역시도 실제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유헬스케어 관련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변동성 굉장히 많이 키울 때만 하더라도 내재 가치가 정말 좀 안 좋았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지만 일단 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거나 엄청난 외형 성장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받는 것은 이제 테마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군들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다거나 대형주, 우량주처럼 안정적인 우상향을 생각하면서 매매하시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10% 정도 내가 매매하고 있는 전체 자금에서 한 10% 정도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뭐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사님께서는 오늘 약세를 보이는 쪽 어디로 보시고 계시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진테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뭐 14%의 급락이 나오는 건 뭐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지금 뭐 뉴스로 인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지금 뭐 일본 장비 기업 코쿠사이 일렉트릭에게 뭔가 좀 법적인 그런 제소를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죠. 근데 이 종목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의 핵심은 지금 화학 증착 장비 혹은 이런 증착 장비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회사고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런 장비사들 쪽에 가장 최근에 이슈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선행된 투자가 조금 정체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뭐 PSK도 마찬가지였고 유진테크 같은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 법적인 제소를 받고 있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정받고 있는 것은 뭐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종목의 본질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시장에 몇 안 되는 증착 장비 기업으로서의 위치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약간 부담됐던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 약세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부터는 이제 도망가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그래서 2022년, 2023년 초반부터 나타났던 그 장기 상승의 어떤 힘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충격으로 크게 조정을 받아서 가격 부담을 줄여놓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가격 부담이 꽤 사라진 상황이니까 단기적인 어떤 하락 흐름이 좀 멈추어졌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도체 쪽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다 하면 이 반도체주에 좀 봄날이 오나 싶었는데 하루 올랐다면 또 하루 또 다시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진테크라든지 낙폭이 좀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반등을 바라고 매매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부터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2023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HBM 쪽도 마찬가지고요. CXL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것은 2024년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생각보다 턴어라운드의 규모라든지 그 시기 자체가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계속 늘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아랫단에 있는 벤더 기업들 중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이 높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그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캐펙스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공정들 상에서도 수율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테마성으로는 접근하는 게 지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024년도를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분할 매수로 매수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원픽 섹터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원픽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뭐 저 PBR 관련주들 변동성 나오고 규모가 좀 컸던 종목들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의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으로 제가 교육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출산이 아니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종목을 이야기했었냐면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격 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죠. 네. 비대면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무언가 추진한다라고 하면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저PBR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게 오늘도 살짝 부각됐던 게 저출산 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 쪽에 대한 관심도 어쨌든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오늘은 이제 조금 매매의 관점으로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월 달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었고 순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은 좀 축소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5,6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는 뭐 현재가 이하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6,200원대까지만 좀 타이트하게 목표가 잡고 밑으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5,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라도 뭐 부각이 돼서 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니 능률에 대해서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해보셔도 좋겠고 목표 주가는 6,200원, 손절 라인 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원픽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익 Q&C 말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저PBR 관련주 중에서 뭐 GS, LS, 뭐 KCC,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팔자리 아니고 계속 더 가져가야 될 자리입니다. 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볼 오늘 그 대표 업종은 게임주인데요. 게임주도 저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은 전혀 의미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작년까지 실적이 거의 크게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면 근데 그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넷마블을 보고 싶은데요. 지난 2년간 적자였습니다. 뭐 적자였다가 올해 이제 실적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또 맞춰서 공교롭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 컴퓨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2022년 12월부터 중국의 외자 판호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넷마블은 거의 매번 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 네오, 넷마블 N2, 그다음에 작년 3월에도 여기에 넷마블 껴있고요. 넥슨과 넷마블은 지속적으로 껴있다는 거죠. 네. 8월에는 그라비티 혼자 껴있었고 12월 달에 NC소프트가 들어가면서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또 30개가 넘는 업체들의 외자 판호가 나왔는데 그중에 22개는 일본, 3개가 국내였는데 이 중에 또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 세 회사만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넷마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게임을 그 관련된 회사들이 개발하기도 하지만 퍼블리싱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 한 가지 게임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게임 3개가 올해 1분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데뷔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외자 판호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관점에서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이 종목이 흑자를 냈을 때 PBR 밴드의 저점이 1.2배. 고점은 2.4배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0.8배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시 흑자 전환을 하고 특히 4분기에 기대하고 있는 이익이 평소의 이익이었던 2019년도, 20년도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면 네. 그러면 최소 1.2배 정도까지의 그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된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75,000원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내외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52,000원을 잡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넷마블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하실 가격 58,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 라인 5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 시장까지 지금 1시간 정도가 안 남아있죠. 그런 만큼 오후 마감까지 저희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죠. 궁금하시죠?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좀 줄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까지는 좀 뜨겁게 움직였다가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시장의 그런 위치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매수하기에 나쁜 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 종목군들도 괜찮지만 지금 저점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온 기업들 말고 그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부터는 자금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너무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도 좋지만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작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고객 예탁금이 57조를 넘어갔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50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쪽에 몰려가면 그쪽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가 다른 쪽은 약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재빠르게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후 장까지 마감까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봤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낙폭을 꽤 줄였잖아요. 오늘 1.7%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 0.5%까지 빠지면서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고 올라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가 저는 결국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오고 있느냐? 쌍용 C&E처럼 개별 재료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면 지금 뭐 금호석유, 현대차, KCC, HD현대, 영업무역홀딩스, 한화생명, HD현대중공업, SKC,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종목군들 내가 지금 5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이번에 급등하면서 이익 났다. 그래서 이거 팔고 미국 시장 가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더라. 그렇게 가는 순간 저는 뭐 잘못 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정책이 나와서 정책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게 판가름 나지 않는 이상 이쪽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종목은 급등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죠. 뭐 KCC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PS가 7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봐야 이제 30만 원도 채 안 된 종목이 지금 주당 가치는 7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럼 이 종목이 여기서 한 30-40%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지만 예를 들어서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전혀 실적도 없고 뭐 여전히 적자 기업이거나 뭐 한 10억, 20억 정도 이익 나고 있는데 주가는 뭐 시총을 몇 천억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뭐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조금 올라가는데 불합리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맥락을 명확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여전히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가지고 계시다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보유하실 것을 언급드리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등락에 상관이 없다. 지금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소위 이런 종목군들의 순매수세가 끊기느냐 끊기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방향 돌리려면 결국은 수요일 에코프로 그룹이다. 네. 에코프로 그룹이 추가적으로 무너지면 코스닥 약세는 더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